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 JTBC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초 수사할 때 시점이죠. 네. 2020년 9월을 얘기하는 건데 4년 전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알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이종호 씨하고 무려 36차례 연락을 받았다는 일주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정말로 그 이정주 기자 보기에도 기자의 촉감으로 봤을 때도 의심이 가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요 녹취록이 나왔을 때 저는 뭐 녹취록이 사실 취재해보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녹취록 중에 하나가 이명수 기자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이게 7시간. 예, 관계와 역관계가 섞인 굉장히 고도의 녹취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만 보면 뭐 우리 남편은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면 울어. 이런 거. 저는 여사님 정도면 제 개인적 사견이에요. 그때 제가 대선 때 기사를 쓰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녹취가 언제쯤 터질 걸 예상하고 내지는 이명수 기자가 딴 데서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전파한다.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역관계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내공이 있다. 네, 고도의 네, 내공이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급에 올라오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선악의 그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지대가 회색 지대로 생겨요. 딱딱 안 끊어지거든요. 이 사람의 속내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아닌지는 내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녹취가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사람들은 믿죠. 왜냐하면 둘 간의 대화니까. 근데 지금 빠져나가는 방식이 엊그제 이제 김대남 그 행정관 전 행정관도 똑같은 소리 하는데 자기가 허장성세였다. 통화해서 네. 그 다 공천 뭐 이혼모 주려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얘기 이제 이명수랑 터지니까 내가 그 허세 부린 거였다. 나 원래 사실 그렇지 않은데 뻥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종호 씨 똑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얘기했죠. 김기현 변호사랑 얘기할 때는 내가 뭐 여사랑 하고 나 다 연결해주고 뭐 그 해병대 3스타 만들어야지 막 하고 있다가 터지니까 내가 허세 부린 거였다. 근데 이런 공통점들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녹취를 가지고 이게 한 번은 뒤집을 수가 있어요, 말을. 내가 허장성세다. 근데 예를 들면 이종호 씨가 저는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대선 때 이게 하도 핫해서 기자들이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그 이때 도이치모터스 그 이 사건을 방어했던 윤석열 캠프의 법률가가 2명 있어요. 그게 이혼모하고 주진우 변호사예요. 아. 네, 제가 알죠. 네. 제가 뭐 제 깔때기점 제가 대학 때 주식 동아리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부 애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야 네. 그 기사 쓰면 솔직히 이게 알아먹기 좀 힘들거든. 네. 좀 벌었어요? 못 벌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 어떻게 그 주식하고 저는 도이치가 조작을 안 해서 못 어, 벌었어요. 네. 조작을 안 해서.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코스피 하는 바람에 근데 했는데 그 이거 해보면 아는데 주가 조작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이제 물어봤을 때 임팩트 있게 딱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주진우 그때 변호사나 이혼모 변호사가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못 알아먹게. 네, 사실 그 내용은 중간에 딱 한 줄 있거든. 근데 앞뒤를 막 붙여갖고 이 설명을. 핵심적인 해명은 한 줄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알아낸다고 정치 바쁘잖아요. 그렇지, 다 그걸 못 언제 봐. 다 읽고 네. 하고 있습니까? 그거 막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종호 씨를 쫓아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특징이 처음에는 사이가 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심을 지나면서 김건희 여사 쪽으로 독박을 씌웁니다. 자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아. 판결문 나와 있어 그게. 그런 흔적이 있다.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통정매매, 1인 매매 거기서 이제 빚어진 일인데 그 나중에는 이제 약간의 역관계에 서거든요. 서로 약간 칼날을 겨루는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이종호 씨가 그래서 저는 그 멋진 해병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내가 친했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최근까지 연락해서 친했냐?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연결해 주려 했냐? 이제 그 시점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판단이 잘 서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종호 씨가 친하다 할 때 친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어느 그 1심에서 이 사람이 발언한 발언선을 기준으로 전후를 봐야 된다. 서로 갈리는 순간이 네. 있었다. 네. 그래서 허세의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봤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통화했을 때 2020년 9월 있잖아요. 예, 요때가 그 한참 친했을 때예요. 네. 이때. 2020년 9월은 9월. 그때가 추미애 법무장관 때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면 대결 시작하던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결문에 나왔던 이종호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그때 즈음엔 이미 둘 사이가 약간 분리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통신 내역을 그렇죠. 언론사에 어쨌든 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이런 풀이 나왔을까에 대한 그 기자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무슨 용이냐, 왜 이거를 언론에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알리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달치의 녹취록을, 통화 내역을, 통신 내용을 이제 확보를 한 건데, 그러면 JTBC는 요거 한 달 것만 갖고 있는데 수사기관도 한 달치만 갖고 있냐? 아니면 2020년 1월부터 뭐 2020년 12월 연말까지 다 갖고 있는데 유독 그때의 통화 기록을 언론에 풀한 거냐? 그러면 그 사이에 전후로 어느 정도의 통화가 있었던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다양한 매체들의 취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럼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거냐? 근데 과거에 이제 이종호 씨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시킨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한 친밀감이 있고, 아유, 애기가 영부인이 됐어. 그러니까 상당히 하대하면서 나는 김건희를 잘 알아. 이런 태도의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통상의 범주에서 생각해 보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리고 사석에서는 뭐 오라버니 오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고받다가 9월 달에 검찰 수사가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통화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그런 거냐? 앞서서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을 고발하고 4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뉴스타파에서 첫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9월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종호 씨하고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36번을 통화하고 한 달에 40번의 연락이 있었다. 뭐 문자, 뭐 텔레그램 등등을 다 포함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 대비용 아닌가라는 의심과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네.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종합을 해보면 수사기관이 이걸 언론에 왜 흘렸을까? 김건희 기소각이냐 불기소각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죠. 뭔가 그러면 그런 시점에 지금 그렇죠. 같은 시점에. 그렇죠. 지금처럼 미묘한 네. 시점에 특히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떡하니 나타났을 때 저것은 불기소각이다라고 생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뭔가 직감을 했다. 9월 12일 나올 그 손모 씨 재판에서 본인은 수사에서 완벽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통치자의 모습으로 마포대교에 나타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아닌 걸로 드러난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체코 가실 때 표정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뭐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난 4년 6개월 동안 기소도 못해 불기소도 못해 이 사건 그냥 꽁꽁 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손모 씨에 대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방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침인 거냐? 기소냐 불기소냐? 이 갈림길에서 JTBC와 한국일보를 통해서 이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도가 뭔지를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니 그 36번 통화 중에 김건희 여사가 건 전화가 25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3분의 전화를 했죠. 2가 김건희 여사가 한 거고 오히려 이종호 씨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 수준이지 3분의 2는 다 김건희 여사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발인 조서가 있고 이종호 씨가 이제 그 어떤 사법 처리에 표적이 돼가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가 이때 다량의 전화를 일주일에 25번 했느냐는 것이죠. 26. 여기서는 누가 전화했느냐가 되게 36번. 중요한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종호 씨가 사법 처리 받아도 나는 주가 조작 몰라. 나는 그거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저 이종호 씨가 다 한 거야. 그런데 뭐 사법 이제 선상에 올랐어. 그러면 내가 왜 전화하냐고.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그 본인으로서의 어떤 그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
이걸 의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런 많은 전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때가 검찰총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판의 사법 설계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가 이 사건이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저기 저 어느 선에서 끊고 맺고 누가 뒤집어 쓰고 뭐 이런 어떤 사법 저기 전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이종호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아니냐? 전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통신 내역이 나온 거예요. 이 통신 내역은 뭐 누가 됐든지 통신사의 요구에서 번호만 가지고 조회하는 거고 그렇죠.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통화 내역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통화 내역까지 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씨는 휴대폰을 망치로 깨가지고 사실상 증거인멸을 했는데 뭐 구속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통화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밤 11시에도 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거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어요. 결혼 전 사건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리고 이종호 씨하고는 연락한 지도 오래됐다. 오랫동안, 네. 그랬는데 무슨 말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4년 전 기록이긴 하지만 기민하게 통화를 했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건과 굉장히 사실상 주포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2차 주가 조작 사건에 컨트롤 타워하고 적극적으로 통화를 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 그리고 네. 기소의 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징검다리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리고 가능한 보태서 거죠. 이제 우리 의원님이 전문 분야일 수도 있는 건데 최재형 목사랑도 가까우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근데 최재형 목사 기자회견하는데 특이한 게 나를 처벌해달라. 그렇지. 그러면서 유재열 변호사를 들여보내고 혹시 내가 들어가면 사과 낄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들어가겠다. 변호사가 들어가서 유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달라. 네. 이거 사실 굉장히 이색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그런 사건은 이거 한 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명품백 최초에 검찰이 이제 소환할 때도 검찰은 지하실로 오시면 우리가 조용하게 모시겠다 그랬거든. 근데 최 목사가 아니다, 난 포토라인에 쓰겠다. 그다음에 저기 죄가 없다 그랬는데도 나 뇌물청탁이다. 나 죄가 있다. 아마도 사법 역사상 그런 사건은 전례가 이거밖에 없죠, 사실은. 네. 꽤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장에 서 있는 어떤 그 무슨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런 면에서 특이한 사건인데 이번에 그 수사심의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처벌해달라는 이런 어떤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심의회가 지난번에도 열려가지고 그 불기소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최 목사 쪽 변호인한테 또 민원실에서 많이 들켰다고 그 수사위원들 들어가다가 실제로 그 심의위원들이요. 네. 예. 거기 뭐 언론에도 하고 저기 뭐냐 그러니까 어리버리해가지고 저 어디가 수사심의 뭐 하는 데냐고 묻고 다닌 거야. 그걸 가서 잡은 거야. 아니 근데 제가 저희 코너에 한번 모셨었거든요. 네. 그 바로 직후에 최재형 목사님을 목사님, 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인 이제 민원실 가 있는데 그날이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잖아요. 그렇지. 그날 예. 하는데 이 수사심의위원이 랜덤으로 뽑히니까 15분이 처음 오니까 어디 모르고 민원실로 들어오신 거야. 근데 그때 최 목사가 선글라스 끼고 계셨대요. 우리 김종대 의원처럼. 네, 네. 앉아 있고 그냥 하니까 최 목사인지 모르죠.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더래. 수사심의위원회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안내해 주셨구나. 그래서 최 목사가 이분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라는 거를 혹시 또 카메라 착용하신 거 아니겠죠? 이거 좀 보니까. 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맞아요. 그 분이 얘기. 예, 누구 이렇게 자기가 얼굴 봤다. 근데 이 최 목사는 빨리 이걸 매듭을 짓고 사실 본인도 많이 이제 이 사건에서 지쳤겠죠. 좀 지친 예. 면도 있습니다만 빨리 이 건을 마무리 짓고 명품권을 본인이 더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저하고 친한 거예요. 최혜병 사건에 뛰어들고 싶다는 본인이 열망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투쟁도 있고 그러고 또 본인이 이제 역할도 있고 또 자기도 취재도 또 할 수도 있는 하신다. 거고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여사가 나오고
이종호가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본인이 익히 알던 국정농단이 아닐까 이런 어떤 심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요새 뭐 저기 정치인들도 취재하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취재하기 시작하면 기자들이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